한국 기업이 싱가포르에 건축한 초고층 아파트가 그 참신한 구조로 제2의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안전성 높은 건물이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스카이 헤비타트 콘도미니엄으로 싱가포르의 부동산 회사인 캐피탈랜드사와 한국의 롯데건설, 현대건설 세 회사의 공동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8층, 총 5봉 9세대의 대형 아파트로 두 동의 건물을 3개의 다리로 연결하고 최상층 다리에는 하늘 수영장이 있는 구조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하늘 수영장이라고 하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유명하며 텔레비전 등 미디어에서도 여러 번 소개되었습니다. 사실 스카이 헤비타트 콘도미니엄과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같은 건축가가 설계했습니다. 같은 건축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야말로 안전한 건물이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대체 왜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카이 헤비타트 콘도미니엄이 어떤 건물이며 왜 그 안전성이 주목받고 있는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비교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카이 헤비타트 콘도미니엄은 2015년에 싱가포르에 완공된 지하 2층, 지상 38층, 두 개 동으로 이루어진 총 509세대의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블록을 쌓아 올린 듯한 복잡한 구조의 두 동 건물을 14층, 26층, 38층 부분에 있는 세 개의 다리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두 동의 건물은 윗부분이 좁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한 동은 아랫부분이 중간부터 역V자 형태로 벌어진 모양으로 참신하고 눈길을 끄는 구조입니다. 세 개의 다리는 두 동을 오가는 통로 역할은 물론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늘에서 쉴 수 있는 벤치도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상층 다리에는 수영장이 마련되어 있어 마치 하늘에서 수영하는 듯한 해방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정말 누구나 꿈꾸는 고급 디자이너 아파트 같은 건물이네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하늘 수영장이라고 하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개장 초기부터 텔레비전 등 많은 미디어에 소개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 촬영이 여러 번 이루어졌고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 영화의 무대가 된 것으로도 유명한 호텔입니다. 많은 가이드북에서 싱가포르에 가면 묵고 싶은 호텔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이번에 소개하는 스카이 헤비타트 콘도미니엄은 모두 참신한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건축물입니다. 어딘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사실 이 두 건축물은 한 명의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설계한 사람은 1938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건축가 모셰 사프디 씨입니다. 모셰 사프디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로 세계에는 그가 설계한 참신하고 개성적인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모셰 사프디 씨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헤비타트 67 단지가 유명합니다. 헤비타트 67 단지는 1967년에 캐나다에서 개최된 몬트리올 만국 박람회의 일환으로 지어졌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처럼 콘크리트 블록을 쌓아 올린 12층짜리 공동주택으로 마치 블록으로 만든 요새 같은 신기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같은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게 한다며 인기가 많아 50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공동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모셰 사프디 씨는 29세로 몬트리올 대학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실제로 블록을 쌓아 올리며 구상하여 석사 논문으로 발표한 시스템이 몬트리올 만국 박람회에서 채택된 것입니다. 스카이 헤비타트 콘도미니엄과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모두 블록을 쌓아 올린 듯한 개성적인 디자인인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 설계는 크게 의장 설계, 설비 설계, 구조 설계,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번에 모셰 사프디 씨는 의장 설계를 담당했습니다. 의장 설계는 건축주로부터 요구 사항을 듣고 건축의 디자인이나 배치를 계획하는 일입니다. 설비 설계는 공조, 음향, 상하수도 등의 계획을 담당하고 구조 설계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나 기둥의 배치를 계획합니다. 좋은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장 설계, 설비 설계, 구조 설계 세 분야가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디자인적으로 뛰어난 건축물이라도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좋은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건축 자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 군데만 달라져도 건물의 내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스카이 해비타트 콘도미니엄의 구조 설계를 맡아 건설에 참여한 것은 한국의 현대건설이었습니다. 현대건설에서는 평면 도면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스카이 해비타트 콘도미니엄의 구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컴퓨터로 3차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모형을 만들어 구조의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스카이 해비타트 현장 사무소에 컴퓨터 설계에 능숙한 오퍼레이터를 9명이나 파견했습니다. 복잡한 모셰 사프디 씨의 설계를 컴퓨터나 모형으로 더욱 구체화하고 현장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비계를 설치하고 어떤 순서로 작업할 것인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세계가 주목하는 건축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해비타트 콘도미니엄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외관은 물론 안전하고 튼튼하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상업시설도 가까이 있으며 수영장, 헬스장, 테니스 코트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매우 인기 있는 콘도미니엄입니다. 꿈 같은 건물이다. 스카이풀, 노래방, 스카이 브리지 등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서프라이즈도 많이 있다. 여기에 산지 5년, 정말 쾌적한 콘도미니엄이다. 역시 한국 기업이 만든 콘도미니엄이다. 하자가 전혀 없다. 등 평판도 매우 좋습니다. 한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기울어져 있어 불안한데 스카이 해비타트 콘도미니엄은 괜찮을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스카이 해비타트 콘도미니엄은 모두 모셰 사프디 씨가 설계한 건물이지만 안전성은 문제 없을까?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과 비교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기울어져 있어 그 안전성이 종종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기울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기울어져 붕괴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의 개장은 2010년이므로 불과 14년 만에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걱정이 될 것입니다. 사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건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세 개의 기둥처럼 보이는 건물 위에 배 같은 부분이 얹혀 있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기둥 부분은 각각 둘로 나뉘어 있어 한 건물이 다른 한쪽에 기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세 개의 기둥 부분은 비스듬히 기울여져 세워져 있습니다. 그 최대 경사는 무려 약 22도. 이 각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울어진 건물로 유명한 피사의 사탑의 경사는 약 5.5도라고 합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피사의 사탑에 4배나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기울어진 설계를 했는지 신기하게 생각되죠. 이에 대해 모셰 사프디 씨는 풍수지리를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 배를 받치는 기둥 같은 건물은 문, 맨이라는 글자를 이미지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싱가포르는 무역으로 발전해온 나라입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문으로 보았을 때
많은 배가 싱가포르로 들어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셰 사프디 씨의 생각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건물의 안전성은 괜찮은지 걱정이 되죠.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건설했을까요? 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건설한 것은 중국의 중국 건축 공정 총군 DSI입니다. 호텔 건설이 발표되었을 때 앞서 소개한 한국의 현대건설이나 프랑스의 빈치 등 세계를 대표하는 건설사들도 건설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셰 사프디 씨의 설계도를 보고 현대건설도 빈치도 입찰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 이유는 설계대로 안전성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진도 1의 지진조차 없고 태풍이나 허리케인의 걱정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 싱가포르에서도 모스의 사프디 씨의 설계도로는 안전성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한국의 현대건설이나 프랑스의 빈치는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종적으로 공사를 담당한 것은 중국의 중국건축공정총군 GSI였습니다. 건설 기간은 4년 예정으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저 설계도라면 공사 기간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건축공정총공사는 놀랍게도 불과 2년 3개월 만에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상 밖의 전개에 전 세계에서 놀라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국 건축공정총공사는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공사를 마쳤다고 코멘트했습니다. 대체 어떤 아이디어가 사용되었을까요? 안전성은 고려되었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참고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킨 것으로 중국 건축공정총공사는 약 7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건축공정총공사는 1977년에 설립된 회사로 중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다. 전 세계의 건설사들이 손을 뗀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을 완성시켜 더욱 큰 프로젝트 수주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건축공정총공사는 경영난에 빠져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완공 불과 5년 후인 2015년에 파산하고 맙니다. 무리한 공기 단축 등 무모한 경영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국 건축공정총공사를 비롯한 중국 건설 회사들이 맡은 사업에서는 부실 공사나 하자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증권거래소가 입주한 건물 2층 발코니가 붕괴하여 70명 이상의 부상자가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방범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발코니는 갑자기 심하게 무너져 몇 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발코니에 있던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무너진 바닥과 함께 1층 로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사망자가 없었다는 것만이 다행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테러나 폭발의 가능성은 없으며 하중이 많이 가해진 것이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그날은 대학생 그룹이 증권거래소 견학을 와 있었습니다. 발코니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학생들은 집합 장소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사고의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소란을 피우거나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서 있었을 뿐인데 발코니가 붕괴했습니다. 역시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발코니가 완성된 것은 1997년으로 불과 20년 정도 만에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발코니 시공을 담당한 것은 중국 건축 공정총공사였습니다. 이러한 배경도 있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 기울어져 붕괴할 것이라는 소문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소문으로 그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네요. 같은 건축가가 설계한 스카이 헤비타트 콘도미니엄과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둘 다 개성적이고 디자인성이 높은 건물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성 면에서 보면 현지의 평가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카이 헤비타트 콘도미니엄은 한국 기업이 만들었으니 역시 신뢰할 수 있다.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번 테스트했다고 한다. 멋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곳에서 살려면 안전한 것이 최고다. 건축물의 하자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철저하게 안전에 신경 써서 만드는 한국 기업이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네요. 눈앞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건물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아프리카에서 도로를 만드는 중국 전문가가 한국의 흙주머니 도로를 비웃은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해외, 특히 개발도상국을 방문하면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로 문제는 심각합니다. 비가 오면 도로가 진흙탕이 되어 통행이 불가능해집니다. 개발도상국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일상의 일부입니다. 생활을 지탱하는 물류수단, 아이들의 통학로마저도 비 때문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 한국의 기술이 이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모래주머니를 사용한 기술입니다. 전통적이면서도 실용성이 뛰어난 그 방법은 현지에서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중국의 도로 건설 전문가에게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과연 모래주머니에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프리카의 도로 문제를 해결한 한국의 전통 기술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쪽, 인도양에 면한 케냐, 그 한쪽에 키시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키시는 아프리카 최대의 호수인 빅토리아 호수의 면한 도시로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마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의 존재입니다. 키시에서는 시가지나 간선도로는 포장되어 있지만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비포장의 울퉁불퉁한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건기에는 피어오르는 흙먼지, 우기에는 진흙탕 같은 길, 그 험로가 마을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길은 마치 깊은 진흙 연못처럼 변합니다. 왜냐하면 키시는 지하 수위가 높고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신발이 진흙에 빠져 보행이 곤란해집니다. 특히 차의 통행은 거의 불가능하여 트럭이 진흙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광경도 드물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정말 위험해. 마을의 임산부나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들은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케냐의 주요 이동수단인 오토바이 택시는 이 진흙길에서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을에서 자란 한 청년은 이러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친구도 오토바이 택시로 사고를 당해 다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마을에는 가로등이 거의 없습니다. 밤이 되면 온통 어둠에 휩싸여 시야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밤중에 급한 환자나 임산부를 병원으로 데려가야 할 때 진흙탕 길을 더듬으며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길만 정비되어 있다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는 몇 번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는 점차 불안이 쌓여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아무도 이 길을 개선해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이 길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도 바뀔지 모른다고 희망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마을의 길은 단순히 이동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잇는 생명선이며 교육과 의료, 그리고 경제의 가능성을 넓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케냐 정부가 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2개의 국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하나는 중국에 의한 도로 건설 프로젝트, 또 하나는 한국의 전통 기술을 활용한 도로 보수 지원입니다. 2013년 이후 중국은 1대1로 정책을 내세워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프라 융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 영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도 퍼져 많은 인프라 시장을 중국 기업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케냐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금까지 한국이 맡아왔던 많은 인프라 사업이 중국의 융자와 수주로 대체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짧은 공사 기간이 케냐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수주한 200km의 간선도로는 불과 4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그 속도와 완성도는 경이적이었고 게다가 대부분의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청년도 중국의 도로는 훌륭하고 공사 가토닉하고 빠르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에 그에게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모래주머니라는 한국 고유의 전통 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흙을 3배 자루로 감싸 지반을 강화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100년 이상에 걸쳐 한국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방수성이 있는 섬유를 재료로 한 시트를 활용하여 내구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비용으로 환경에도 친화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흙을 자루에 담아 도로를 고친다고? 청년은 이 기술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정비된 도로라고 하면 포장된 아스팔트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던 그에게 이 방법은 아무래도 미덥지 않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에서 들은 한국 기술자의 말에는 어딘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료로 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자재는 현지에서 조달하고 공사는 현지 사람들의 힘으로 진행됩니다. 비에도 강하고 오래가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은 종래의 일방적인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고 마을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건설에 참여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옆에 앉은 친구와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라는 의심이 가시지 않은 채 설명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후 청년의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도로 건설 전문가가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전문가는 한국이 추진하는 모래주머니 기술에 대해 그런 원시적인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마을 사람들이 한국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전문가는 비웃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이 만드는 도로는 단기간에 완성되고 모두 아스팔트 포장이다. 너희들은 그런 흙자루로 무엇을 하려는 건가? 우리가 하는 말을 순순히 듣고 있으면 된다. 그 순간 청년의 마음속에 강한 굴욕감과 반발심이 솟아올랐습니다. 확실히 중국의 도로는 훌륭하다고 듣고 있지만 정답은 하나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끝나는 것인가? 이 사건이 청년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바꾼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그의 가슴에 강하게 싹텄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한국의 전통 기술인 모래주머니를 활용한 도로 지원을 선택했습니다. 보수 작업이 시작되는 날, 마을의 청년들은 아침 일찍부터 작업장에 모였습니다. 처음 보는 도구나 자재,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준비를 진행하는 한국 기술자들의 모습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청년도 그 일원으로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먼저 제초 작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자 리더의 지시를 받자 괭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들의 마을에서는 농사일이 일상이라 이런 작업에는 익숙하지만 그래도 길을 고친다는 말에는 이상한 긴장감과 고향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초 작업이 끝나자 다음은 드디어 지면 정비입니다. 진흙탕 길에서 물과 진흙을 제거하고 흙을 깔아 지면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기술자가 모래주머니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루에는 25kg의 흙을 채웁니다. 채우는 방법과 닫는 방법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청년들은 하나하나의 동작을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단지 설명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은 반신반의하며 이것이 정말로 마을을 바꿀 수 있을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상황은 일변했습니다. 땅에 깐 모래주머니를 다짐 기계로 다지기 시작하자 부드러웠던 흙이 순식간에 단단해져 갔습니다. 눈앞에서 흙자루가 견고한 집안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모두가 놀라움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대단하다. 물론 청년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로 보수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실감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 모래주머니 한 층을 깔고 다시 그 위에 흙을 덮어 다지는 작업을 반복하자 진흙탕이었던 길은 놀랍도록 변해갑니다. 10cm 정도 높아진 새로운 길은 묵직한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배수하기 위해 길의 중앙에서 옆으로 빠르게 물이 흐르도록 경사를 주었습니다. 작업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마을의 어르신들은 청년들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잘했다. 이 길은 분명 오래 갈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의 노력이 마을 전체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길을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청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완성된 길을 바라보며 그들의 가슴에는 하나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이 길을 유지하고 더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 모래 주머니라는 간단한 기술이 청년들에게 준 것은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새로운 가능성, 이 길이 그들의 희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자, 마을의 새로운 길이 완성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그 길을 걸으며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비가 올 때마다 진흙탕에 발이 빠져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던 길. 그것이 이제는 어떤 날씨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길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임산부나 환자가 안심하고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농작물을 운반하는 트럭도 멈춰 서는 일 없이 시장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우리가 배운 이 기술로 새로운 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고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청년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맞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강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길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무엇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도로 건설 전문가가 그런 길에는 의미가 없다고 한국의 모래주머니 기술을 비판한 것이 결과적으로 현지 사람들의 의욕을 싹트게 하고 상황을 바꾼 것이네요. 모래주머니를 땅에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다지는 작업. 단순하고 원시적으로 보이는 이 방법이 실제로는 집안 치마를 막고 배수를 좋게 하는 놀라운 효과를 낳은 것입니다. 한편 그들은 중국이 만든 도로의 현황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완공 직후에는 보기 좋았던 그 도로도 몇 년이 지나자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하고 배수로가 무너져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수를 의뢰해도 중국으로부터는 고액의 비용이 제시될 뿐 마을에는 그 부담을 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사 기간이 짧았던 배경에는 중국 특유의 수법이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많은 노동자를 케냐로 불러들여 그들이 공사의 주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건설에 필요한 중장비나 자재도 대부분 중국 본토에서 가져왔고 그것들을 조종하고 사용하는 오퍼레이터도 모두 중국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 측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관리하고 케냐의 노동자나 기술자들은 거의 관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케냐 사람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점차 중국의 방식에 대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가져오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이며 장기적으로는 고액의 채무와 기술 이전의 부재가 남을 뿐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상황에 지리텐따 한국, 자신들의 편의를 우선시한 중국, 어느 쪽이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는 명백하죠. 우리의 길은 다르다. 청년은 오늘도 동료와 함께 자신들이 만든 길을 자랑스럽게 걷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여 개척한 이 길은 그들에게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전체의 유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이 성과는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길은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다. 청년의 가슴에 떠오른 그 말은 동료들의 생각과 겹쳐져 마을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중국에서 무시당했던 아파트를 설계한 한국인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까지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하여 중국으로부터 선망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프리츠커상이란 미국의 호텔 체인 하야스트 호텔 앤 리조트의 오너인 프리츠커 가문이 운영하는 하야스트 재단에서 우수한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전통 있는 이 상에서 2024년에 김리현 씨가 수상함으로써 9번째 수상자가 된 한국. 한국은 프리츠커상 세계 최다 수상국이 되어 그렇게 한국을 무시하던 중국에서조차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상을 획득하는 건축가는 대체 어떤 건물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한국인이 건축계의 노벨상을 수상하고 중국인들이 찬사를 보낸 화제와 한국과 중국의 건축 기술 차이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츠커상은 뉴욕타임스에 건축계의 노벨상 같은 것이라고 소개될 정도로 건축가에게 최고의 명예입니다. 2024년에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것은 놀랍게도 한국의 건축가 김리현 씨, 한국인 수상자는 박건우 씨, 이문호 씨, 최정웅 씨, 윤서아 씨, 박서준 씨, 정도윤 씨, 백시우 씨, 강지훈 씨에 이어 9번째입니다. 먼저 이번 수상자 김리현 씨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김리현 씨는 1945년에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부모님과 함께 인천으로 이주했습니다. 1971년에 대한민국 대학교 이공학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에는 김리현 설계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 이후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인천국립대학원 교수나 서울예술대학교 객관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작품은 주택을 비롯해 경기도립대학교, 부산시 방재청, 인천시립미술관, 인천시리초등학교, 부산조형대학교 등입니다. 또한 중국의 텐진 도서관,
칭다오 국제공항의 복합 상업시설, 더 서클 설계 등 그 활약은 한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 프리츠커상 수상을 계기로 김리연 씨에게 인터뷰한 영상이 있었으므로 그 내용도 소개합니다. 김리연 씨의 설계에 대한 고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김리연 씨의 설계 사무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마치 쇼룸 같은 건물입니다. 길을 가던 초등학생들이 창문에 붙어서 보고 있다고 김리연 씨는 미소 짓습니다. 김리연 씨가 만드는 건물은 개방적이라는 이미지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과 사의 경계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을 짓는 이유로 김리연 씨는 어떻게 하면 지역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회의 모델이 되는 주택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현대는 사생활이 존중되는 나머지 닫힌 공간에서 일어나는 고독사나 학대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 전형적인 예인 초고층 아파트는 외부와의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주택 구조가 아니라는 것에 고민하고 마음 아파했던 김리현 씨. 그런 시대 다카라코소 사람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주민들끼리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리연 씨의 프리츠커상 수상 이유는 이러한 건축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문제의식을 환기시켰기 때문입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연대감을 높여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한 건축가 운동가라고 칭송받았습니다. 김리연 씨가 주택 등을 설계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공공건축은 전라남도에 있는 제1단지였습니다. 이 단지에는 광장이 있고 그 광장을 둘러싸듯이 각 세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에는 중정이나 테라스가 설치되어 외부와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단지 자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편안한 기척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나 단지 등에서 옆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모르는 경우는 흔합니다. 너무 간섭받고 싶지 않다. 프라이버시는 지키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니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단지처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를 가질 수 있는 구조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편안한 공간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김리연 씨는 지금의 건축가 일에 대해 과제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문가여야 할 건축가가 사회 속에서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로 부산 엑스포를 들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건축가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계획이라고 말하는 김리연 씨.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카지노 등의 시설이 들어있고 사회 공헌이 전제여야 할 엑스포가 카지노를 위한 엑스포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것에 대해 건축가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김리연 씨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용지식인처럼 만드는 것은 건축가의 일이 아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나 사상이 많은 사람에게 공헌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미래를 짊어질 건축가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건축을 마주하는 김리현 씨이기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번 김리연 씨의 프리츠커상 수상에 반응한 것이 중국입니다. 실은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중국의 수도권 두 곳에 김리연 씨가 설계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유리벽 등으로 투명한 부분이 많아 여러 관점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 지어진 상하이 하우징은 유리로 만들어진 벽과 투명한 현관홀이 악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 지어진 베이징 강남 하우징은 투명한 유리를 사용한 현관 설치로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 아파트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한 미디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현재는 투명한 유리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폭을 넓히거나 아파트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평가받는 등 점차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설계한 사람이 프리츠커상을 받았으니 중국에 퍼진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의 건축 기술을 따라잡으려 노력해왔지만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중국인은 없습니다. 게다가 김리현 씨가 설계한 상하이나 베이징의 아파트를 그렇게나 비웃었으니 김리현 씨의 프리츠커상 수상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로부터는 김리현 씨에 대한 선망의 목소리가 쇄도했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또 한국인이야. 한국 건축은 넘을 수 없는 벽이네. 분하지만 인정한다. 한국은 대단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정말 중국은 이런 상을 언제쯤 받을까? 중국도 힘내자. 한국에 지면 안 돼. 한국은 건축 최강이다. 부럽다. 중국의 아름다운 건물은 전부 한국 건축가나 일부 해외 건축 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현실이다. 압도적으로 한국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분야다. 확실히 중국에 지은 아파트는 유리로 된 부분이 많아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비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김리현 씨의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이념을 관철한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그 훌륭한 이념과 기술을 중국 사람들은 칭송했던 것입니다. 자, 이토록 중국을 놀라게 한 한국인의 프리츠커상 수상인데 한국과 중국의 건축 기술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중국에는 전통적인 건축물이나 초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부터 SNS에서 돋보이는 멋진 건물까지 실로 다양하며 중국의 건축 기술은 대단히 훌륭할 것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쉽게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광저우에서 건설 중이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고층 아파트 일부가 붕괴해 버린 것입니다. 이 사고로 아파트 23층부터 38층까지의 바닥과 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시공 불량이 원인이라고 하며 시공하던 대형 건설 회사는 2021년에도 건물 해체 중에 붕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마감 공사가 한창이던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내진 설계용 철근을 하나도 넣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철근은 기둥이 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진 발생 시 건물의 붕괴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공 불량이 빈번하게 보고되어서는 안심하고 살 수 없겠죠. 물론 이 대형 건설 회사처럼 중국의 건축 업계 전부가 엉터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실한 설계와 시공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건축은 한국의 기술 없이는 막다른 길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예가 있습니다. 2017년에 중국의 한 건설사가 시공한 상하이 타워는 지상 123층, 높이는 555m라는 복합시설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상하이 스카이 전망대는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테마파크와 쇼핑몰, 그리고 호텔 등의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상하이 타워는 한국, 영국, 미국, 캐나다의 세계적인 기업에 의한 다양한 초고층 빌딩 건축 기술로 만들어진 빌딩입니다. 완공 시에는 75만 톤에 달하는 타워의 무게를 견디기 위한 기초 설계는 영국의 에럽사가 담당했습니다. 기초 위에 콘크리트와 철골을 조립하는 건물 설계는 미국의 KPF와 레라사의 담당입니다. 또한 캐나다의 RWTI사는 풍속 80멜의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풍동 설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한국의 한종과 미국의 CDC가 2만 개의 유리벽을 설치하는 외벽을 담당했습니다. 중국은 어땠냐 하면 각국의 전개들에 의한 설계하에 그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와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공항과 본토를 잇는
상하이 양산항 대교는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02년에 열린 한중 월드컵을 위해 중국의 대형 건설사들이 서로 출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 공사의 설계와 시공 관리는 한국의 건설 컨설턴트 회사인 한국종합기술이 담당했고, 한국종합기술의 지시에 따라 중국의 대형 건설사가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완공된 또 다른 대교도 한국의 한국종합기술이 설계했습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긴 다리로 중국에서는 최장 교량인 이 다리는 과거에 지진이 발생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진성을 고려하여 설계는 한국종합기술이 했다고 합니다. 대형 교량은 바람과 파도, 지진, 차량 통행량 등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설계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설계 기술이 전부 합쳐져도 한국의 한국종합기술 기술자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토목 설계 전문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것은 최근의 건축물 이야기이고, 옛날부터 있는 전통적인 건물의 복원이라면 중국의 기술자들이 분명 어떻게든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전통적인 건물의 복원조차 중국의 기술자들에게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2008년에 중국의 국보 제1호인 자금성 오문 대부분이 방화로 불타버렸습니다. 복원 시에는 전동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기법으로 한다고 중국 문화재청이 발표했지만, 채색이나 접착에 대한 기술이 없어 한국의 재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산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원 반년 후에는 채색이 벗겨지거나 목재에 균열이 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의 기술자들이 재료 사용법을 몰라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전통적인 건축물이나 중국의 건설 기술을 자랑하는 건축물에서조차 한국의 건축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한국의 건축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편 한국의 건축 기술에는 눈부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것이 내진 기술입니다.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은 한국은 그럼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붕괴하는 건물이 적다고 합니다. 내진 기술 강화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23년에 일어난 관동 대지진이 계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성비가 뛰어난 미국식 건축 기술이 각광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성비만 생각해서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없죠. 그래서 한국이 지진 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 건물은 지진의 횡야오래로 기둥이 기울어지면서 건물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구에 기반하여 횡야오래의 강한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지지하는 구조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건물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자재 부족으로 내진 기준을 완화하게 됩니다. 1995년에 일어난 한신 아와지 대지진에서 붕괴한 건물은 1955년부터 1973년경에 고도 경제 성장기에 지어진 것이 많았고, 전전에 지어진 것이 붕괴나 손상이 적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 건물이 내 진성이 더 우수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한국에는 옛날부터 대목 기술이 있습니다. 대목 기술은 세밀하고 정밀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사나 사찰은 못등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자르거나 깎아서 조립합니다. 이것은 나무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기술. 대목 기술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바로 장인 기술인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의 고층 빌딩은 내진성이 매우 높고 자연 에너지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주택에 있어서도 지진에 강하고 단열성이 뛰어난 건물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적인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결합되어 진화하고 있는 한국의 건축 기술. 그리고 이번에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김리연 씨의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앞으로도 한국의 건축 기술을 세계에 전해줄 것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창에 여러분의 의견이나 감상도 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